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동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현장 체험을 했는데요. 부쩍 잦아진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 어떤 의도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행령을 둘러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전면전, 전문가들과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최를 위해서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참기름 판매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도 깜짝 출연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 시장은 동네 시장 장보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동구 그리고 여기 하남시, 서울 지역까지 개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간편하게 온라인 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생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들립니까? 잘 살펴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큰 걸 줄래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기찬 시장 풍경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전통 시장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인상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경제 관련 행보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시장이었고요. 중소기업인들도 만나는 일정들도 있었는데, 자,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5월 10일 취임식을 한 후 사흘 만에 현장 행보를 했는데 그 현장이 바로 거시 금융점검회의였습니다. 네.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첫 번째 현장 행보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해서 정책을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그 발언을 그대로 몸소 실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8월 12일 날 마트에 찾아가서 그 또 현장 방문하면서 한 말이 있죠. 장바구니 물가 확실하게 잡겠다. 지금 2주 만에 이번에는 전통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들한테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메시지. 즉 이렇게 정부가 철저하게 물가를 잡겠다라는 네.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던짐으로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예.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는 뭐 많이 오른다 그러고요. 환율은 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은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참기름을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깜짝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이영 장관님이 또 이 시장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통령님의 소감을 입고 오늘 완판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주문했습니다. 일단 품질은 대통령께서 보증하실 겁니다. 아니,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로 하면 더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들은 이제 같이 갔던 카메라들이 찍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만 실제 출연은 저 손만 출연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거는 손만 윤 대통령의 손이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런 깜짝 출연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이벤트성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김우식 교수님, 예. 뭐 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뭘까요? 변화에 이제 그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쇼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 연출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시장을 돌면서 카메라 같이 대동해서 이것저것 뭐 상인들하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카메라로 찍어서 여기저기 홍보하는 거 이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제가 보건대로 조금씩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이번에 여름 휴가 다녀와서 일정 정도 본인부터 변화하고 분골쇄신 하겠다는 입장을 바뀌었고 또 취임 100일째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눈높이, 국민의 관점, 국민의 시선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만 바라보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을 챙기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보를 이제는 쇼라고 조금 비춰지는 이야기가 되더라도 네. 열심히 나서서 좀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예. 저는 좀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사실은 쇼가 아니지만 직접 친근하게 일반 국민들과 만나면 굉장히 소탈한 성격입니다. 예. 굉장히 거리감 없는 소탈한 성격이고 큰형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쁘지 않고 좀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뭐 쇼 아닌 건 입증할 수 있죠. 본인이 직접 만드니까. 네, 맞습니다. 반찬이나 뭐 음식 같은 거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자신이 직접 주문을 했을 가능성도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쇼라기보다는 뭐 실제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 그 재료를 주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한민수 수석은요? 좀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이죠. 이제 상인들 만나서 이렇게 손잡고 화이팅도 듣고 예.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런 데 가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지지자들 만나고 하는 뭐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맥받았다거나 공경에 처한다거나 해서 자기들 지지자들의 또 호응을 받으면 실제로 기운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 그런 점에서도 저는 대통령이 시장 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만나는데 이거 잘못 만났다. 뭐 지금 상황에서 왜 저러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고 진짜 제일 안 좋으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 부자들보다는 뭐 서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네. 가서 실제로 장사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물건도 좀 팔아주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애완도 듣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뭐 아까도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꼭 전임 정부 비판하고 할 때 무슨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죠. 그 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 어느 대통령이 쇼하러 다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비판할 때도 좀 과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뭐 쇼를 하고 다녔다. 지금부터는 하지 마시고 네. 지금 윤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건 서로 잘한다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수석처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녹색 민방위복 이제 계속 입고 등장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5가지 색깔 중에 녹색이 가장 뭐 마음에 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색이 채택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달라진 색깔 그리고 달라진 모습 거기에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개편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뭔가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물갈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폭이 클 수도 있다. 뭐 30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겠습니다.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상식의 선에서 감찰이라는 게 늘 이루어지죠.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인사는 늘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한 명씩 사라진다. 이 무서운 이야기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꼼꼼히 누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짚어보고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거쳐서 정말 일할 사람들만 남겨놓겠다. 그런 의지가 좀 보인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 민영삼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윤석열 그 정부의 그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다라는 그 요인으로 인사를 꼽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문제점을 지적받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하고는 좀 달라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되는 비판적인 것에서는 주로 장차관들, 고위 인사들. 문재인 정부도 사실 돌이켜보면요. 출범해서 6개월 때까지 그 17명 국무위원 장관을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비판적 시각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장차관 인사 플러스 이 대통령 참모들 인사에 있어서 너무 사적인 인연으로 너무 막 채우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정보가 많이 이렇게 그 새 나가는 게 아니냐 예. 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딱 그 지점을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엄명을 내려서 저렇게 아주 그 추상같이 네.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안도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TV조선이 단독 취재 2개를 했습니다. 인사 관련 또 감찰 관련이었는데 먼저 대통령실에서 2급 선임 행정관급 이하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용이 뭐냐 그걸 적어서 제출하라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 전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뭐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또 이 감찰에서 뭔가 문제가 지적되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잘 차단해서 엄벌하겠다 내지는 기강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취재 이야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단독 취재가 어제 됐었습니다. 자,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런 이제 100일이 넘어가는데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써내려간 게 지금 뭐 그럼 지금까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지금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까지 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보안이 첫째, 네. 둘째도 보안, 셋째도 보안이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보안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뭐 스마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불편하고 누가 어떠한 서류를 출력을 하면 누가 출력을 했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 취임사가 유출되기도 했고요. 네. 그 전날. 그다음에 뭐 취임사 초청 명단도 유출이 되고 또 그걸 삭제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바로 일어났죠.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서 대통령의 지금 대구 방문 일정까지도 공개가 미리 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들이 여러 부분에서 징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라면 네. 철저하게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누가 유출이 됐는데 물론 그만두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쇄신과 좀 인사 쇄신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여야의 정파적인 것을 떠나서 국가 기관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 앞으로도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잘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전 청와대나 이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하고 누가 어떻게 됐다 인사에 관한 거는 굉장히 좀 안 알려지는 게 이 관례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에서 누가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됐고 뭐 잘렸다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이 흘러나와요.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경험이 없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 말씀에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이 감찰하는 건 늘 사실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초기 청와대, 초기 대통령실은 감찰이 한 수개월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청와대가 미리 검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당선됐는지 안 당선됐는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어떤 인물들을 미리 검증을 해서 이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 거쳐서 바로 임명한다 이런 프로세스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경선 대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당선 이후를 미리 정책이라든지 인사를 미리 정할 수가 없어요. 네. 치열해지니까 내가 당선되는데 급하니까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기 청와대, 초기 대통령실은
월급을 못 받는 사람, 월급을 안 받는 사람들이 예. 2, 3개월 계속 있습니다. 왜? 그때 검증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 3개월 후에 검증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정식 임명이 되고 월급이 월급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은 진짜 0.7%포인트 차의 접전이었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어떤 무엇을 하겠다, 어떤 임무를 하겠다, 이것을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찰이 들어가는 것,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윤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감찰한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안에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지금 우리 대통령실을 기강을 새로 잡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출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어떤 대목에서 단순히 보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실을 완전히 탈바꿈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기강을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보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사 이른바 개편이라고 할까요? 저는 뭐 쇄신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뭐 실장이랄지 뭐 수석급들까지는 이번에 홍보수석 하나 이제 교체를 하면서 매듭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TV조선 보도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란 게 일단 2급 100일밖에 안 됐는데 2급 선임행정관 이하부터 모두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설명에서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어떤 대선기관의 공과나 아니면 능력보다는 사적 인연이나 사적 채용으로 다수의 상당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뒤늦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 보도를 보면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한 20여 명 정도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다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당과 국회 보좌진들 중에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이나 국민의힘 당 쪽의 당직자들이나. 근데 사실 이번에 다수가 대통령실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대 정부를 보면은 정권이 재창출이 되면은 정말 공과에 따라서 청와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실력을 발휘하고. 그런데 이번 정부의 대통령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그런 평가들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또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하지 못한 것 이상의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철두철미하게 이 작업만큼은 누가 뭐 누구를 밀어넣었다더라, 아니면 누구의 인연으로 지금 들어왔다더라, 뭐 영부인의 인연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뭐 실제 능력으로 평가를 해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또 후폭풍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청와대 이제 감찰을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감찰의 결과에 따라서 적지 않은 인원이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기 초에 이 일반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점검과 반성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휴가 끝내고 대통령이 돌아와서 취임 100일 회견할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시스템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 다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수석 한 명 교체하고 수석 한 명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수석급의 인사는 정리가 된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실 전체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서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내부 점검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무래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지금 우리 한수석 이야기한 것처럼 그 결과와 더불어서 사실은 정상적인 이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에 당의 좋은 자원들이 이 대통령실로 옮겨가는 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충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스템에 여러 가지 그 펑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어저께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일정들이 공개될 정도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펑크가 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돌아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에서 대통령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 수해 피해 복구 봉사 활동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한 2주 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한 걸로 지금 전해졌는데요. 이 작업복 차림에 이 마스크만 쓰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지 주민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최소한의 수행,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봉사활동을 해왔고 망가진 주택과 그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기들도 사실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진 한 장 지금 공개된 건 없어요. 김 여사가 봉사활동하는 장면이 잡힌 건 없는데 주변에서 아름아름 봉사활동을 했다더라 다녀간 다음에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 외부로 흘러나온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수원 세모녀 빈소가 마련된 수원 장례식장을 김 여사가 찾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 연고자가 나오질 않아서 언치척이 있다고 합니다만 인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영 장례를 치르는데 이를 주관하는 수원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갔대요. 그냥 가서 저렇게 주문하는 모습이 마침 현장에 있던 언론 카메라에 연합뉴스TV에 포착이 됐고 이걸 저희들이 제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참 지난번 경찰대 졸업식, 경찰 순경학교 그죠? 경찰학교 졸업식에 공개적으로 행보를 했던 것 외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움직인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거든요. 자, 민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그 세모녀 그 조문한 것은 우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 세모녀의 저런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송파 세모녀 때도 그렇게 했는데 정치권이나 그 정부 당국이나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복지 해놓고 이런 그 참극이 오도록 했는데 누구 하나 민주당 인사 중에서 반성의 길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얘기하는 민주당이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비판을 해요. 아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김정숙 여사 한번 보십시오. 혼자 대통령 희장기 달고 인도가 어디 전용기로 몰고 가불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참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그런데 좀 잘한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한 것은 아주 추상같이 비판을 하면서 함께 갈 생각을 해야지. 김건희 여사 나오면 무조건 비판부터 해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뭔 죄를 졌습니까? 조용히 집에 있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비공개로 하고 물론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경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따가운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막 활발하게 나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돌아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비공개로 몰래 가서 수해 피해민들 봉사활동한 거, 그 다음에 저 수원 세모녀의 저는 빈소에 찾아가서 애도의 뜻을 표한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그 세 모녀가 중증 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참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도 말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혼자서 조용히 세모녀 빈소를 찾았습니다. 자, 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라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 부분을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참 이번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그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어버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즘은 그 전부 다 이걸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누가 어디에 있다 이거 굉장히 파악이 잘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실상 이런 문제를 알게 되어서 이런 부분 이제까지 그 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 네. 그리고 위험에 빠지기 전에 이것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는데 예. 아마 이런 부분이 생겼으면 아마 이런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더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에 대해서 이제 또 김건희 여사가 전문 가신 거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그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최근에 그 경찰청을 통한 그 상임위에서 운영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안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예.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해 복구라든지 여러 정말 사회의 어둡고 약자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네.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민주당에 이래서 특검법까지 제기를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밝혀보자라고 생각을 예.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 여사가 비공개로 활동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경호라든지 뭐 이런 그 시간외 수당 받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이 뭐 몇 차례 이렇게 나왔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활동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대통령 부인이다 보니까 나갈 경우에 당연히 경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뭐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어떤 행사를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 개인의 일상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카페에서 이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한 것, 이거 가지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과를 했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공개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이 일정이라는 것들이 그 지역에서는 이미 좀 아름아름 알려져 있었고 당원들에게는 또 뭐 일정한 뭐 공지 비슷하게가 또 됐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건희사랑이라는 일단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팬클럽이라 그러니까 도움이 돼야 될 건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팬클럽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를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철저하게 비밀이 돼야 되고 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해체해라 이런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팬클럽 회장을 사퇴한 전 회장이죠. 강신업 변호사가 홍 시장보다 내가 더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러면서 홍 시장을 아주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우려는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서영교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었죠. 강한 비판을 했는데 자, 서영교 의원 이야기 일단 들어보시죠. 그 경호실장을 좌우지하는 그런 더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예. 김건희 팬클럽이라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나갔을 가능성이나 그 측근을 통해서 나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엄청난 국기문란이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과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네. 자,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농단에 비유를 하면서 빗대면서 김 여사 내지는 뭐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강하게 내고 있는데 김우식 교수님 보실 때 어때요? 우선 그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팬클럽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희사랑이 뭐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강제 해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시장 말대로 자진 해체가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비단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번에 또 대통령 진분실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유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전 대표였던 강모 변호사 같은 경우 연일 막말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또 무리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아는 팬클럽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 연예인들을 진정으로 팬심을 발동해서 그분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팬클럽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이 제대로 팬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진짜 팬클럽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양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진해체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팬클럽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통해서 팬클럽 내부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저는 지금 서영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걸 무슨 최순실 국정농단 상가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좀 분명히 들여다보고 어디에서 그 유출이 됐는지를 따져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건희사랑 누구 올렸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께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 미리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문시장 상인들이나 대구시당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의해서 아름아름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에 하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건희사랑의 특정인과 연계돼서 이 부분이 조직적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건 문제적인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정말 감찰을 통하든 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 범인을 색출해서 제가 볼 때는 발본 세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2017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구하는 행사에 구체적인 시간별 동선이 또 문 대통령 팬클럽, 일부 커뮤니티죠. 거기에 또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이었는데 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었어요. 문 대통령이 시구자로 깜짝 등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인터넷에서는 우리 대통령 나오시니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훨씬 전에 또 돌아서 그때도 이 누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연습하고 시구를 몇 시에 하고 또 30분부터는 뭐 야구 관람을 하는데 9회까지는 다 안 본다. 이런 아주 굉장히 상세한 일정이 있는 바람에 그때도 굉장히 경호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이런 대통령 일정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과거 문통 때도 그랬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다 이런 말이 또 일부에선 나오긴 합니다. 자, 실수라고 할지 아니면 의도적이라고 할지 아니면 일부러 흘렸는지 본인들이 모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그 경호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한편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이죠. 열린공감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 왜냐면 나는 줄리한 적이 없거든.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딸 팔아? 우리 엄마가 돈도 많고 뭐가 있어서 자기 딸을 팔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진짜. 네. 자, 열린공감TV에서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언론이라고 한다면, 보통 언론 행위는 이런 거잖아요. 당시에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언론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 기억하시겠지만 1년여 걸쳐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전부 다 갖고 있다가 이 대선 국면에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폭로하는 그런 행위가 과연 언론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성적 그런 비판이랄까, 비난이랄까, 유례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격을 일삼아왔던 그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것을 일반적인 언론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고요. 어찌됐든 이 문제가 뒤늦게 다시 이제 불거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는 어떤 진영이든 진영을 떠나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상식을 넘어선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어떤 원칙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대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게 무서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기자랑 통화를 하실 때. 저는 이게
뭐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뭐 당연히 위법한 요소가 나타나서 죄를 받는 거에 처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 수사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처벌의 결과가 납득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이런 경찰이 알아서 한다라는 어떤 뉘앙스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게도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당시는 대선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가족까지도 이 부분에 많은 검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의혹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이것을 근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위법하다, 명예훼손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있는데 뭐 민사소송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적으로 이 부분이 처벌을 돼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그러면 언론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이 수사를 좀 지켜보겠지만은 저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뭐 내용이 문제일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접대부 줄리 뭐 단독 특종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제가 뭐냐면 한 명의 증언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김 여사 모친하고 소송을 계속해왔던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소문만 얘기한다, 뭐뭐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정말 신뢰할 만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그걸 이제 믿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또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일단 고발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 조사 결과 보면 되겠죠. 언론 자유 그리고 정말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어디까지 정말 이게 할지가 애매합니다만 각 사례마다 법원의 판단을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폭넓게 인정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산을 하는 게 지금 국회의 일정인데요. 여기에 현안 질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못하느냐 이걸 놓고 이제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팽팽하게 여야가 맞섰는데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한동훈 법무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안 질의를 슬쩍 하는 이런 좀 꼼수 질의를 좀 기한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부터 먼저 그만하시죠. 예, 의사 진행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그만들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 검열성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질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전 검열이라는 말씀 김의겸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김의겸 의원님은 질의하실 때 재승낙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종국 평론가님, 이게 지금 결산과 현안 질의 이게 뭐 완전 정반대입니까? 아니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현안이 전부 다 예결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예산 결산이 굉장히 수개월 걸쳐서 하면서 모든 집행이 다 법안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안이 제외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지금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여당에서 지금 지적하는 건 이거죠. 결산을 한다는 건 이미 이 전 정부가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1년 동안에 그 지출했던 것들을 다 마감하는 그래서 제대로 썼는지를 해서 오늘 이 토론에서 끝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야당이 질문하는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냐 하면
정치 공세에 준하는 어떤 질문들. 네네. 그래서 현안 질의라고 표현하지만 정치 공세라고 읽힐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하는 그런 그 예결위 그 소위 심사 예결이라면 결산에 관련된 거라 하라라는 위원장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가 모호함으로 사실 정치적으로 이건 풀어야 될 문제지 무슨 뭐 예규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딱해 보이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한동훈 장관이 워낙 핫한 인물이다 보니까 더 저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뭐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지 또 여야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사위의 어찌 보면 소관 부처죠.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사위의 뭐 폐단이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점을 여러 이제 뭐 시민단체랄지 의원들마저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안 심사를 하는데 이제 타 부처에 소관되어 있는 장관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이 법안과 관련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체계작구 심사를 한다면 거기에 관련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 장관을 상대로 법사위원들이 막 현안을 질문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파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근데 의원들이 질의를 시작할 때 일단 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은 위원장이 아예 막아버리는 거 이거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이죠. 2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이 지금 민주당에 돌려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때 2년 전에 결산 심사하면서 현안 질의 짧게 하자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했을 때 윤호중 당시 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의 백혜련 간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산 의결하는 날은 현안 질의한 예가 없다. 심사 자료와 연결해서 질의하는 건 자유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런 현안 질의를 슬쩍 하는 꼼수 질의는 사양해달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민수 수석 지금 이야기했듯이 입장이 바뀌니까 상황이 또 돌변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사실 강하게 현안 질의하겠다 말은 못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는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차라리 딱딱 그 사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게 여야 모두가 또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장관일 때도 법무부 장관일 때도 꽃바구니, 화환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이렇게 오늘 응수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서 법무부 계단 위에 엄청나게 많은 꽃이 있는 걸 보고 이야기한 건데요. 자, 꽃의 역사 한번 보시죠. 네, 150회 정도 됐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뜻을 생각해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시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꽃바구니 뭐 화환 엄청나게 받았는데 저에게 화분 배달된 거는 그 안에 청사 바깥이 아니라 청사 안에 쭉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거기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사진이 찍힐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청사 들어오면서 찍은 사진이더만요. 저거는 저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추장관 때도 저런 거 본 것 같은데 추장관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는. 뭐 제가 추장관님 그건 모르겠죠. 뭐 자기 대권 주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치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은 이제 본인은 청사 안에 드러나서 안 보였는데 한 장관은 좀 과시하기 위해서 쭉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추 전 장관은 뭐냐? 그래서 거긴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응원하고 또 일부에서는 조화를 갖다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초동이나 검찰청이나 아니면 법무부 앞에 저런 꽃으로 서로의 의견을 표시하는 장면이 좀 생겼었는데 민 원장님 서초동에 좀 사무실도 있으시니까 저런 거 보시면 어땠어요? 그러니까는 그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 때 양 진영에 갈려가지고 친조국하고 반조국하고 갈려가지고 먼저 이제 그 반조국 한 분들께서 윤석열 총장 힘내라고 먼저 보냈고요. 나중에 또 이 친조국 쪽에서는요. 윤석열 총장 근조화환을 엄청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어떤 진영 간의 그 새 대결인 것처럼 보여서 참 씁쓸한데 이제 저게 이상하게 하나의 관례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이 또 그럴 적에
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럴지 그런데 유독 법무 검찰 쪽에만 이런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고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기관의 장이 날 적에는 조그만 난으로 해가지고 취임할 때 많이 보내거든요. 그렇죠. 인사로. 근데 저것은 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세모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 총장은요. 본인이 그 좀 이렇게 철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어. 저도 현장에서 그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취임 100일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에 유독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저렇게 이제 경양각지에서 꽃바구니 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보내는 분들이야 국민적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권 교체된 윤석열 정부의 할 일을 제일 잘하고 있다. 나는 이제 지지와 성원으로 보낸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검수완박 이후에 이제 검수원복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했다고 지금 격려를 하는 응원의 꽃바구니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박범계 장관 이야기하셨지만 추미애 장관도 똑같이 저런 모습의 사진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보내주신 그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은 충분히 받아들이되 저걸 정치적으로 또는 저걸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지지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것이 잘못돼서 강성 어떤 팬덤으로 지향되는 것은 스스로가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 3개월도 안 됐는데 자꾸 뭐 대권 주자니 뭐 차기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소통력 나오고 물론 민주당이 너무 한동훈 장관을 집중 공격하는 바람에 체급을 올려줘서 키워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도 만에 하나 정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행여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정치적 미래를 성공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은 내각의 국무위원으로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목표나 정치적 행보에는 조금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 취임 100일에도 저런 꽃다발을 화환을 못 봤는데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에 저는 좀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요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오셔서 하는 이렇게 질의응답 이런 거 보면 싸우러 오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대답할 건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답할 건 대답하고 이렇게 어떠한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은 질의의 내용과 답의 내용과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저번에 그러니까 취임 뭐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부분은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어떠한 자세거든요. 질의하는 자세.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뭐 큰 꿈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이러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여주기식보다는 내실 챙기고요. 또 국민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만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또 다른 저격수 최강욱 민주당 의원입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해 충돌을 놓고 좀 다퉜는데요. 오늘 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이 자꾸 피해자라 그러는데 승승장구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됐지 않았느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죠. 앞서 두 사람의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함부로 하면 안 백이요? 되고요.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소장에도 피해자가 이동재 기자로 지적돼 있지 한동훈 검사로 지적돼 있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여러 번의 기소를 통해 재판받는 지금 피고인 신분이고 의원직 상실까지 운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지금 승승장구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됐는데 어떻게 피해자라고 얘기하는지 결과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이제 법사위 때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오늘 또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강욱 의원은 현재 결과만 놓고 승승장구했다, 가해자다, 뭐 장관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그근 한 2년 동안 얼마나 왕따를 당했고 이지매를 당했고 뭐 일본어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을까요? 역대 검사 중에 1년 반 동안 4번이나 좌천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고 또 좌천도 1년 내에 2번씩이나 연달아서 인사로 해서 좌천을 당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 한동훈 장관에게 붙여진 별명이 최고의 칼잡이, 그리고 뭐 대기업 저승사자, 기업 정통, 특수통 이렇게 화려하게 수식어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어떤 외압 이런 거 생각 없이 증거만 있으면 무조건 칼을 댄다. 이런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단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그렇게 당했고 또 여러 가지죠. 지금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부분 무죄하고 무혐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조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그렇게 그 영장이 발부된 건 진짜 이례적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저렇게 지금 왜 와서 지지를 보내는 꽃다발 그것도 사실 피해자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꽃다발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출발이 최강욱 의원이 어떤 사건에 지금 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사위원이 맞느냐 이런 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쭉 활동을 해왔고 전반기 국회 제 기억으로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4명의 의원들 정도가 법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각종 소송에 걸려서 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최 의원만을 지금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쉽게 동의하기 힘들고 최 의원 입장에서 좀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벌써 뭐 화환도 저렇게 많이 맞고 소통령의 윤석열 정부 2인자 이러고 있는데 저런 태도를 보면은 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은 어찌됐든 국민들의 듣고 싶은 얘기, 묻고 싶은 거를 대리해서 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너무 한동훈 법무장관이 쌈딱처럼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원장한테 저렇게 질의하는데 저렇게 끊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참지 못하고 본인이 또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요. 저런 식으로 질의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재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당장은 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사이다다, 뭐 시원하다 하는데 저 본인한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도도 좀 바꾸고 국회에 와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좀 자세도 좀 달리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이 한번 새겨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자, 한편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고 했던 혐의로 기소됐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죄가 된 거죠. 실형을 선고받은 건데 자, 1심 선고받고 나오는 이 전 차관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항소하실 건가요?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본인 선고제도 한 말씀.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억울하신 분은 없나요?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서 무죄 주장하셨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인데, 자, 설정환 변호사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러니까 교통수단, 택시라는 그 운송수단 안에서 폭행을 한 거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경찰에게 어떤 CCTV,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라고 했던 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전부 다 인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는 당시에
택시 안에서의 이 문제는 좀 차치하고 나중에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나에게만 안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은 뭐 받아들여지진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이용우 전 차관 입장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아마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1심 뭐 재판부에서는 두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유죄로 인정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동안 이 전 차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잠시 후 왜 요리 하세요? 그래요. 너 뭐냐? 나 부처야 이거. 너 뭐냐? 우리 택시 기사야 택시야. 차관님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영상 사진 주시는 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 네, 뭐 심신미약 상태,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그랬다, 그 이야기였고요. 증거인멸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사를 재판부는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한 거죠. 자, 민영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유무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적으로 다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정치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태도가 처음부터 저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아닌 척하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이 경찰의 수사 태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용구 전 차관이 그 공수처장으로 사실은 이 거명이 되고 있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알아가지고 봐주기에 이제 돌입해버리지 않느냐는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 수사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끌고 또 검찰 수사도 나중에 오래 끌고 해가지고 결국에 문재인 정부의 실세하고 가까운 사람들 봐주기에 동원된 게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비판받아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경찰이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A씨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일단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뭐 이 법리를 잘못 이해한 거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장관이 이 차관 임명할 때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한 것 아니냐, 당시 국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게 그럴 만한 분도 아니었고요. 상당히 시사적인 분이었고 뭐 어디 가서 뭐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고. 장관님, 차관님 폭행건은 모르고 인사 절차 진행하신 건가요? 거리두기 지켜주세요. 예. 자, 추 전 장관 뭐 그럴 뿐이 아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자, 이 전 차관 뭐 당시에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뭐 그게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인사라는 게 정말 이 모든 걸 다 살피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공직자의 무게 어떤 건지 이번 판결을 통해서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 씨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어젯밤 늦게 수원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배 씨는 이재명 의원이 지사로 재직할 당시 2018년부터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도청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했다는 의심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관련해서 배 씨 그리고 배 씨를 도와줬던 A 씨 7급이죠. 과거에 서로 공개했던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수트케이스랑 줄
샌드위치랑 사과랑 챙겨가.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아 어떻게 그게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뭐 풀고 간 미스텍이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 지금은 별로 안 시키는데 그때 그 고깃집 안심용 하는 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어. 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제 영장 신청을 받은 지 6시간 만에 이제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뭐 이례적이다, 빠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실질 심사하겠죠.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액수에 대한 문제가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고 그럼 김혜경 씨가 과연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논란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배 씨가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 액수 경찰에서는 한 100건 이상 2천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의원 측은 배 씨가 전달한 음식은 16건에 180만 원밖에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해서 서로 간에 지금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문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달했다는 음식. 그러니까 지금 음식에 초점을 맞췄고요. 뭐 음식이 아닌 것들도 이미 보도에 의해서 예. 재사용 뭐 그런 뭐 과일이라든지 그것도 음식이죠. 뭐.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전달했다는 음식을 음식점에서의 뭐 음식으로만 표현된다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180만 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액수가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게 이미 경기도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감사로 감사하는 측에서 3월 27일 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횡령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그러니까 그 감사에서도 이미 7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180만 원으로 축소됐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2천만 원으로 추산하지만 그거보다 더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5억 5천만 원에 왜 이 국고 손실죄를 적용을 아까 고발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배 씨의 그런 월급 액수를 다 따져보면 3억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이 아마도 지금 고발한 측에서는 배임 횡령 금액이 아니냐 그 정도의 어떤 액수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구속영장을 좀 더 많이 더 들여다보고 공범관계, 종범관계 이런 어떤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 액수가 아마 형량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줄여서 7만 8천 원짜리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구속 이후에 어떤 뭐 기소 단계에서의 어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장소와 그다음에 액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원 측은 법인카드 문제는 관리 부실일 뿐이고 모르는 일이었다 이런 취지였죠. 한번 들어보시죠.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자, 이에 김혜경 씨가 배 씨가 사온 음식들은 본인 사비로 쓴 걸로 알았다. 그리고 이제 돈을 돌려줬다. 사오면은 그만큼 이제 돈을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뭐 돈 받은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 음식 같은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꽃 같은 거 샀을 때 그때는 이제 사비로 쓰고 그걸 돈으로 갚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건 있습니다만 음식, 법인카드 쓴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도의적인 부분은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대로 이재명 의원이
불찰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서로의 주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16건에 18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았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경찰 수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100건에 2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조금 전체 사용 카드의 사용액을 얘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추측컨대 변호사 추측컨대 이거 아마 영장 청구에 있어서의 범죄 사실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보통 수사기관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배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다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고,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는 이제 배 씨와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16건에 180만 원을 주장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방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재명 의원 측이 음식값에 대해서 돌려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돈을 어디서,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이 부분은 다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줬냐, 계좌이체로 줬냐, 이 부분 다 확인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이제 아마 1차적인 소명은 영장 청구, 그러니까 사전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구속영 영장 청구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하면서 아마 그 배 씨 쪽이나 배 씨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배 씨가 쓴 카드라는 게 이제 한 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속했던 게 바로 총무과인데, 그 법인카드를 쓴 것뿐만이 아니라 공정경제과, 외교통상과, 노동정책과 이런 쪽의 법인카드도 이제 돌려가면서 썼다는 거죠. 일부 보도에서는 뭐 10개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 배 씨가 7급 공무원 A 씨와 법인카드 상한액 12만 원에 맞춰서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이런 녹취도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대요. 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 8천 원 들어가요. 얼마요? 100원짜리 단위 띄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한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말씀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자, 이게 법인카드 이렇게 썼는데 김혜경 씨는 자신은 몰랐다는 거고, 또 뭐 갖고 오는 게 있었으면 돈으로 돌려줬다, 이런 건데 법인카드를 써서 본인이 돈으로 받았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그 부인에게 뭐 이렇게 참 수사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남기셨고,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김모 7급 비서관이나 배모 5급 비서관이 사비로 사오는 걸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철저하게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꾸라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 그 누가 저런 지금 녹취록이 나오고 정말 오랫동안 개인 사적 심부름을 같이 했던 그런 경기도청 공무원이 매번 갖다 음식을 갖다 바치는데 그것을 김혜경 씨가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이 개인 사비로 사온 줄 알았어요 라는 그 지금 변명으로 들리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 당대표 그리고 장관 정도 되면요, 수행비서관이 따라다니면서 점심 약속, 저녁 약속 합니다. 그러면 그 수행비서관이 사전 결제하는 것을 장관이나 당대표, 도지사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저 수행비서관이 자기 개인 카드로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다시 또 돈을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앵커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 어떻게 돈을 돌려줍니까? 더 복잡합니다. 그럼 다시 경기도청 가져가서 법인카드 결제한 거 취소하고 다시 합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카드 바꿔치기 하면서 그 당사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2천만 원 상당인지 180만 원 상당인지 모르겠으나 액수에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의 저 거짓말처럼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의 가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배우자가 사적 이야기로, 사적 용도로 경기도청 공무원을
부리고 경기도청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경기도 세금으로 가지고 예. 먹을 것을 먹어댔는데 그걸 어떻게 공사 구분 없이 그 사적으로 굉장히 뭐 부원받아서 죄송하다는 말 하고 끝냅니까? 예. 저는 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법꾸라지로 나가는 건 좋은데 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좀 한 번이라도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의원 측 그 부인 뭐 법인카드 있었고요. 이재명 의원에게는 대리 처방 논란도 있고 뭐 백현동, 대연동, 뭐 FC, 성남 FC 이런 등등의 지금 의혹들은 제기가 돼 있고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직접 이재명 의원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뭐 대연동이나 백현동이겠죠.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일 텐데 돈 받은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의원 자체가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뭘 돈 먹은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변 인사들이 뭐 그럴 수는 있을 개연성은 있는데 본인 자체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무리하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뭐 기소를 한다든가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처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고 그러면 천하무적을 만드는 거죠. 그럼 다음 대선은 보나마나 이재명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자, 무리하게 기소해서 무죄가 나면 이제 천하무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청래 의원이 합니다. 자, 한민수 수석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캠프에 대선 예. 경선 캠프에 합류할 때가 8월이었습니다. 예, 예. 그때 바로 이제 8월 말에 어느 경기도의 한 매체가 인터넷 매체가 대장동 얘기를 꺼냈죠. 화천대유죠. 이른바 지금 뭐 국민의힘 관련된 의원들과 쭉 들어가 있는 화천대유 사건인데 그때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제 물어보는 후보들이 있으니까 단 1원 한 푼이라도 한 푼을 받았으면 무슨 대선 후보뿐만 아니고 이건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 그 정말 모든 수사가 됐지요. 막 하고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정청래 의원의 저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성남시장으로서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정말 부정하게 한 푼이라도 받거나 뭔 연루가 됐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털었는데요. 네네. 그럼 믿어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예.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법인카드 얘기만 나오면은 다수의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뭐 여당 쪽 분들이 먹는 거니까 막 되게 흥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얘기 나오니까. 근데 예. 이거 한번 냉정하게 보시면 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안 했습니까? 오늘 화면으로 봐도 2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인이 김혜경 씨가 배우자가 조사받고 나온 날 그날 제일 먼저 한 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메시지를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게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는데 네. 아까 열린공감TV 경찰이 압수수색했던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허위 경력과 뭐 잘 보이려고 이력을 부풀렸다. 잘못됐다. 사과까지 했는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불송치한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모든 법을 경찰이 다 지금 무혐의나 불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쪽이든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만 수사가 있고 수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국민들이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하는 수사 행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후보나 배우자께서도 책임질 부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수사는 공정해야 된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제가 법화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한 오래전에 경기도청에 그 기관장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경제과, 외교통상과, 노동정책과 다른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쓰이는 업무 추진비를 법인카드 받아서 썼다. 이 부분은요, 수사하면은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 각 과에요. 대개 한 100여만 원 과에 정도의 그 업무 추진비가 배당되거든요, 한 달에. 그럼 이걸요, 지사님 아니면 뭐 부지사님이 걷어서 다 과장들이 그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에다가. 바로 그 부분이 딱 저는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국민들을 갖다가 속이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관계없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딱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우리 민 원장님은 딱 걸렸다 그러셨는데 글쎄요, 경찰 수사 또 검찰에서 어떻게 또 기소가 할지 그런 여부 또 법원 판단이 만약 기소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 수 없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불구속 송치를 일단 했다고 합니다. 기소 여부는 또 차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기소할 가능성이 크긴 하다 그러는데 이 배모 씨와 김혜경 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증거로서 입증을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걸 지켜보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영향력, 또 앞으로 비칠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의논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만요. 끝나버렸어.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